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3월 말 4월 초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테슬라 주가였고, 왜 반전됐는가? 미래 전망이 밝아졌기 때문에 저가형 자동차를 2025년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생산하겠다고 했어요.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시작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놀랐던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개를 만들어서 중국차에 대응하겠고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겠고 거기다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면 더 저렴해지니까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전기차의 대중화를 앞당기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테슬라가 주도한다는 거고 그려줬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 학부 석사 그리고 경영학으로 박사를 좀 받았고요. 한국에 와서도 다양한 기업들 컨설팅, 시장 분석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는 캐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캐즘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장이 얼리 어댑터 시장에서 머저리티 시장, 대중 시장으로 감에 있어서 중간에 이제 절벽 같은 게 있어서 이 절벽을 건너뛰어야 대중 시장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폭삭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캐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미국 언론 일부에서 이제 썼던 거고요. 정확하게 미국 언론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을 분석하는 영어 표현은 슬로우 다운이에요. 조금 속도가 완화된 겁니다. 성장 속도가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미국의 2023년 전기차 순수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30%가 넘고요. 다만 중국이 20%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벌써 작년에 순수 전기차만 600만 대를 넘게 팔았고요. 그러니까 이미 머저리티, 대중시장으로 가고 있다 보니 성장 속도가 슬로우 다운, 둔화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쓴다든지 해서 대단히 보조금도 주고 충전 네트워크에 대한 보조금도 주고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한 140만 대가 2023년에 전기차가 팔렸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30%의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으면서 유럽이나 중국은 이미 더 이상 역전할 수 없는, 다시 내연기관으로 갈 수 없는 시장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럽연합 자체에서 법으로 2035년에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고 있죠. 물론 이것도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의회가 들어서서 이걸 또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2020년부터 CO2 제한법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1km당 96 CO2 이상을 방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96이면 어느 정도면 모닝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모닝 이상의 차를 판매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머지는 전기차를 팔아서 이거를 상쇄시켜야 되고 이거를 상쇄시키지 못하면, 왜냐하면 평균 CO2 배출량이니까 예를 들자면 제네시스를 팔면은 거의 뭐 300 CO2 g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 더 저가를 팔거나 전기차를 팔아서 상쇄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기업에서 CO2 크레딧을 사갖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점진적으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있었던 4월 말에 있었던 베이징 오토쇼에서 여러분 확인하셨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중국이죠. 전기차 시장이 클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여러분들이 지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보통 지금까지는 독일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일본으로 바뀌었죠. 일본이 10년 가까이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은 처음으로 중국이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등극을 했고 여기에는 대부분이 전기차였다는 부분들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올해 1월에 있었던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호장벽으로 중국 전기차를 막지 못하면 전기차건 내연기관 자동차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몰락할 것이다. 디몰리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정도로 중국의 위력이 커진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테슬라의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주면서 테슬라 주가를 하락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가형 모델, 일명 모델 2라는 것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서, 즉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어떠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라든지 세계에서 유럽에서 중국차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테슬라가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있으면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시장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브랜드들의 성장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우리가 정의함에 있어서,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히 한국 언론에서는 겨울철에 뭐 전기 충전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대로에서 어떻게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겠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장기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전기차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저는 악의적인 방송과 보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은 한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올해 2024년도 1사분기 때 1월과 2월, 3월이죠. 이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전기차를 많이 판 회사는 테슬라고 2위가 현대하고 기아가 합쳤을 때 현대하고 기아차가 2등 했어요. 그만큼 현대기아차도 지금 전기차를 많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지금 당장에 있어서 한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려도 사실은 수출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기아차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만 저희가 외딴 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전환은 막을 수 없는 쉽게 얘기해서 백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캐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갈 때 유럽을 갈 때 여러분들 난기류를 만나실 겁니다. 난기류를 만나면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목적지에는 도착을 합니다. 그렇기처럼 지금 현재는 성장 과정 속에 있는 항상 성장이 일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죠. 가끔 내려가기도 하고 더 올라가기도 하고 더 내려가기도 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전기차 시장은 뚜렷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은 바꿀 수 없는 시대적인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2024년 들어서 크게 큰 폭으로 약 4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지난 6개월 정도로 포괄한다면 즉 올해 4개월과 작년 11월과 12월을 합친다면 40%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두 번의 크게 하락폭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1월 달에 있었던 23년도 4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흔히 말하는 가이던스라는 걸 보통 제시를 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라는 건 뭐냐면 2024년도의 전망이죠. 가이던스라는 건 프로스펙트라고 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몇 대를 더 팔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180만 대를 팔았으면 올해는 220만 대를 팔 수 있느냐, 230만 대를 팔 수 있느냐, 200만 대를 팔 수 있느냐.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못하겠다. 내가 올해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못하겠다. 그 정도로 시장이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 불투명한 거에선 첫 번째가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독보적인 테슬라의 위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여기에 BYD가 크게 치고 올라왔고 샤오미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하웨이가 다양한 중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상품 경쟁력을 둔화시키면서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충전소 보급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대단히 많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감들이 있으면서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물론 시장은 40% 넘게 성장했지만 예상치보다 둔화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은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이자율이 높다라는 거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여러분 자동차 할부 금융할 때 할부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자의 90% 이상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자동차의 가격은 올라간 거죠. 보조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자율만큼 높은 이자율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미국의 거시경제 데이터를 보면은 보험료가 그렇게 올랐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이 급증했죠. 그거는 이제 기후 위기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새로운 차를 구매한다는 것, 자동차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경제가 이렇게 붐업하는 이런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가장 고가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것, 이것은 테슬라에게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동차 시장이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불투명성, 그래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실 1월 말에 테슬라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크게 했던 건 3월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일명 모델 2라는 것 또는 레드우드라는 프로젝트명이죠. 이것이 일론 머스크는 1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5년 하반기에 생산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2025년 하반기에 생산한다는 것은 빠르면 2024년 중후반기에 그 모델을 선보이겠죠. 생산은 2025년 하반기에 시작을 하더라도. 그런데 로이터가 3월 26일 날 특정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모델 2 계획이 취소됐다. 저가용 차량을 테슬라를 안 만든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가 바로 로이터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되게 한 줄로 로이터 is lying 이렇게만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로봇택시를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러분 항상 주식시장은 투자시장은 과거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주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로이터도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차의 공세 속에서 공세가 이렇게 강한데 저가 모델을 감히 포기하다니.
이건 전략적 실수다라고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저가 차량을 언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고만 얘기하고 로보택시를 우리는 공개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도대체 아직까지도 카 컴퍼니로서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테슬라의 역할은 중요한데 이러한 중국차의 공세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이렇게 신뢰도가 꺼지면서 3월 말 4월 초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큰 폭으로 하락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40달러까지 내려가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테슬라 주가였고, 근데 이것이 반등했던 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4월 23일 날 있었던, 미국 시간으로 4월 23일 날 있었던 2024년도 1분기 1월과 2월과 3월에 대한 실적을 발표할 때 이때 주가가 크게 오르게 되죠. 사람들은 주가가 더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2024년 4월 2일 날 이미 1분기에 판매 대수는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판매 대수가 38만 대, 약 38만 대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미 판매 대수가 내려가서 이것이 주가 하락에도 로이터의 보도와 함께 계속해서 주가 하락을 끌고 있었는데요. 왜 반전됐는가? 여기에는 이미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반영이 됐던 거죠. 반등이 됐다는 것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래 전망이 밝아졌기 때문에, 즉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고, 신뢰를 회복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로보택시라는 키워드고 AI라는 키워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이터 통신의 3월 26일자 보도 이후로 했던 것은 로보택시가 8월 8일 날 공개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람은 구체적으로 로보택시를 그때부터 서비스 한다는 거야 뭐야 라고 했었는데, 그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월 말부터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에서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죠. 북미에 있는 사람들에게 FSD를 한 번씩 체험하게 해주라 라고 직원들에게 우선은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한 달간 무료 사용권을, 쿠폰을 일종의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아도 FSD를 무료로 체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4월달 중순에 FSD 가격이 원래 월 199달러였는데 그거를 99달러로 50% 가격을 인하하게 되죠. 이 이유의 배경에는 FSD 버전 10이라는 것이 1월 말 2월 초를 통해서 미국의 이용자들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버전 10이라는 것은 버전 11하고 질적으로 다른 기술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버전 12는 뭐냐면 end-to-end AI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종단간 AI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이해하시는 것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열쇠고리입니다. 이 종단간 AI 또 end-to-end AI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AI, 테슬라의 버전 11까지, FSD 버전 11까지도 그랬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자율주행 AI 기술은 종단간 AI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쪽에서 센싱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센싱에는 레이더를 사용하기도 하고 라이다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 테슬라처럼 카메라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걸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레이더와 라이다를 통해서 앞에 있는 물체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 보행자가 옆에서 다가오고 있는지, 앞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는 어떤지, 그리고 신호등은 무슨 색깔인지, 교통 표지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쓰여요. 자, 이 비전이라는 컴퓨터 비전의 약자인데요. 컴퓨터 비전, 이거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이죠. 그래서 기계학습 기법으로 AI가 분명하게 쓰이고 있고, 여기에서도 기술력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잘 볼 줄 알아야 잘 걸을 수 있겠죠. 잘 볼 줄 알아야 잘 달릴 수 있고, 잘 볼 줄 알아야 차량도 잘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처럼 우리의 시각을 담당하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AI 기술은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인간이 다 코딩을 한 거예요, 규칙을. 자, 당신이 지금 인공지능이 빨간불, 즉 교통신호에서, 차량 신호에서 빨간불을 봤다 하면 멈추라는 뜻이니까 차량을 멈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인간이 다 짠 거예요. 파란불로 하면은 달리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앞차와의 거리가 30m면 좀 더 속도를 줄이라고 명령을 해주는 거고, 보행자가 오면은 멈추고 속도를 늦추고, 이런 명령을 해주는 것은 이런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다 지금까지 인간이 했던 거예요. 인간이 다 코딩으로 짰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인식한 것을, 인공지능이 인식한 거를 인간의 코딩하고 매칭을 시켜서, 인간의 규칙하고 매칭을 시켜서 자동차를 제어했던 거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것이 한 30만 줄에 해당했어요. 코딩 줄이. 이거를 다 딜리트,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여기다가 신경망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테슬라의 차량에서 찍었던 비디오를, 동영상으로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면서 스스로 규칙을 뽑아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만든 코딩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규칙을 인간이 입력을 합니다. 사람의 눈은 2개고 사람의 코는 1개고 사람의 입은 1고 손가락은, 왼쪽 손가락은 5개야. 일반적으로 정상인은.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많은 이미지 데이터
데이터를 집어내면 인공지능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2개구나. 코는 하나구나. 입은 하나구나. 왼쪽 손가락은 5개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규칙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비디오를 갖다가 동영상을 넣어주면 사람들이 파란불에서는 달리고, 그러니까 교통신호 자동차의 입장에서 빨간불에서는 멈추는구나.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는 이 정도로 유지해 주는구나 라고 비디오를 통해서 이 신경망이 자기가 규칙을 학습하는 겁니다. 규칙을 도출해내고 뽑아내는 거죠. 이것이 이쪽 한쪽 끝에서 되니까 이쪽 끝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작동했었고, 이제 인간이 짰던 규칙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규칙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것을 end-to-end AI, 종단간 AI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버전 12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이것이 품질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요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GPU가 있어야죠. 엔비디아의 GPU든 또는 요즘 나오는 NPU든, 그러니까 이러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풍부했어요. 데이터는 풍부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정도의 결과가 나왔냐면, 이번 2사분기, 그러니까 1사분기 컨퍼런스 콜이었던 4월 23일 날 테슬라가 그래프를 보여줬죠. 4월 11일까지 FSD로 데이터를 수집한 이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10억 마일이었어요. 그러면 17억 킬로미터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22일 날, 즉 한 10일이 만으로 치면 10하루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13억 마일로 증가합니다. 단 10일 만에 3억 마일이 여러분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은 3km에 되니까 한 5억 킬로미터죠. 여러분 데이터가 증가하는 속도가 10일 만에 5억 킬로미터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FSD로 테스트해보는. 물론 여기에는 또 무료로 한 달 풀었던 효과도 있었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나는데 뭐라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4월 23일 얘기를 하냐면, 컴퓨팅에 대해서 사실 병목 현상이 있었다. 데이터는 너무 많은데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모자랐었다. 근데 그것이 올 4월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년 7월부터 테슬라는 도조 슈퍼컴퓨터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라는 것이 하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H100이 가장 좋은 건데, A100으로 치면은 테슬라는 작년에 한 10만 개 정도의 A100 GPU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H100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4만 개가 좀 넘는 숫자입니다. 근데 올해 말에 이 4만 개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2024년 말에 이번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밝힌 것은 이것이 8만 5천 개로 증가합니다. 이거는 이미 병목 현상을 해결했으니까 이건 쓰고도 남는 GPU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는 도조 칩도 만들고 있고 해서 도조 슈퍼컴퓨터들이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거는 엔비디아의 H100으로 환산한 크기인 거고요. 정확하게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도조 칩을 TSMC가 제작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조 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또 도조 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H100은 너무 구하기 어려우니까 A100 클러스터도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고, 이제는 H100으로 환산한 정도의 이 퍼포먼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4만 개 정도에서 8만 5천 개로 증가한다라는 이런 상황들을, 이것이 여러분 펀더멘탈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입각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4월 23일 날 발표했던 것은 AI에 기반한 테슬라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카 컴퍼니, 자동차 회사에서 AI 회사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펀더멘탈을 하고 있는 축이 자동차 회사의 한 축이 있었다면 AI 축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축이 생긴 건데 바로 이것이 엔드-투-엔드 AI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4월 23일 뭐라 그랬냐면 FSD를 믿지 않는다면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FSD를 경험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만큼 FSD가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하나를 밝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생태계로의 가치가 있는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발표했던 건 뭐냐면 저가용 자동차를 2025년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생산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2025년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시작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놀랐던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테슬라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완전히 혁신 기술의 총화로 만들어진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모델 2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 모델 2를 만들려고 했었고, 이렇게 하면은 생산 단가가 50% 정도가 떨어집니다. 제작 비용이. 그러면서 이 저가용 차를 팔아도 이 마진,
흔히 말하는 수익률이 20%를 넘게 돼요. 여러분 저가용차 아반떼라든지 모닝에서 20%의 수익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산 비용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 꿈처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는 건데 이것은 너무나도 혁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에만 가동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본격적인 생산은 사실은 2026년이겠죠. 그러니까 저가용 차량에 대응할 수 없으니 여기에서는 근데 모델 2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가용 차량도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 생산되고요. 이 저가용 차량에서 핸들을 떼고 브레이크를 페달을 떼고 가속 페달을 떼면은 이것이 로보택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 플랫폼에서의 두 대의 차종이 생산되는 거죠. 인간이 몰 수 있는 저가용 모델 2와 로보택시가 두 대가 생산되는 것이 내년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로보택시는 여기서 생산되는 거 맞다. 여기서 생산되는 거 맞다. 그러니까 실제로 로보택시가 8월 8일 날 가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토타입이 보이겠죠. 가동은 2025년 하반기와 2026년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모델 3와 모델 Y를 만들고 있는 생산 라인에서 저가형 차량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델 3하고 모델 Y를 만든 데서 저가형 차량을 만든다는 것은 모델 3를 갖다가 조금 더 해치백으로 만든다든지 모델 Y의 크기를 조금 더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생산비를 좀 절감해서 최소한 $10,000 이상 절감을 시켜서 $30,000 초반이나 $20,000 후반으로 생산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생산 설비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빨리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한테 재무적인 부담이 크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단어를 갖다가 모델즈, 모델에다가 S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복수형인 거죠.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 하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중국차에 대응하겠고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겠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좀 더 저가형 차량을 만들고 거기다가 $7,500의 보조금을 받으면 더 저렴해지니까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전기차의 대중화를 앞당기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2025년 상반기에 이 차를 생산한다는 것은 2024년도 하반기에는 그 모델을 선보이겠죠. 이렇게 자동차에 있어서 두 번째 자동차에 있어서 저가 자동차로 중국 자동차하고 어떻게 경쟁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고 카 컴퍼니로서도 명쾌한 전략을 제시한 거고 첫 번째 AI와 관련돼서 AI 이코시스템 테슬라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돌아가면 이 종단간 AI 자 이것이 FSD에도 쓰입니다. 자 FSD가 쓰이고 이것이 또 뭐에도 쓰이냐면 옵티머스에도 쓰여요. 옵티머스 즉 AI 로봇이라고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옵티머스를 또는 AI 로봇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있던 아틀라스단 이런 것들은 AI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쩌면 엔드 투 A인데 한쪽에 들어있죠. 센싱하는 거, 센스하는 거, 앞에 뭐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는 AI가 쓰겠지만 여기에다가 규칙을 주는 것,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라고 쓰는 것은 사람이 다 입력한 겁니다. 장애물이 나오면 점프를 해라. 장애물이 나오면은 피해라. 앞에 있는 물건이 나와 있으면 그거를 들어라. 이렇게 인간이 다 명령을 해준 거예요. 자, 그렇게 있는데 테슬라는 FSD를 그대로 옵티머스의 두뇌에다가 입력했습니다. 옵티머스의 두뇌는 FSD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면서 AI 기술이 급속도로 좋아지면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는 옵티머스의 두뇌 또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겠죠. 그리고 옵티머스에 있는 흔히 말하는 액추에이터, 구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구동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리니어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있고 회전하는 구동기가 있습니다. 이 회전하는 구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전기 모터, 자동차에 쓰이는 전기 모터하고 작동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대단히 큰 혁신을 이뤄내고 있어요. 대단히 큰 혁신을 이뤄내고 있고 이 모터가 그대로 쓰이는 거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로봇의 구동기가 모터가 유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대량 생산했을 때 비용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여러분 4680 배터리를 지금 테슬라가 현재 만들고 있고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2024년 하반기부터는 테슬라가 만드는 모든 차량에 4680 배터리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680 배터리는 일반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똑같은 메가와트시를 내는데 다른 배터리에 비해서 생산비가 50%가 감축됩니다. 자, 이 배터리가 어디도 들어가겠습니까? 옵티머스에도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로봇에게. 왜냐하면 바퀴가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량이 적어요. 그런데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옵티머스 만들어놨더니 1시간마다 충전해야 되고 막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최소한 4시간은 가줘야 우리가 점심시간에 인간도 휴식하듯이 가가지고 충전 다시 해갖고 와가지고 나머지 4시간에서 하루 8시간 일하는 거거든요. 그럼 2교대 일할 수 있고 3교대 일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또 일론 머스크가 뭐랬냐면
2020년 하반기에는 기가팩토리 테슬라 공장에 옵티머스를 투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 생태계에서도 그냥 생태계만 우리 멋진 생태계를 그리고 있어가 아니라 생태계에서도 타임라인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FSD가 좀 그렇고 FSD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가 나올 때쯤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버전이 여러분 버전 보시면 12.1을 갖다가 올해 1월 말에다가 공개했는데 벌써 12.36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건 뭐냐면 12.5만 돼도 우리 벌써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벌써 12.5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버전 13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벌써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니까요. 그렇게 FSD가 좋아지고 있고 이것이 로보택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중국 차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FSD가 좋아지게 되면 라이센싱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라이센싱 비즈니스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냐면 작년까지는 대화는 좀 있었는데 계속 지속되지는 못했다. 왜? 그들이 우리 FSD의 실력을 믿지를 못했다. 근데 올해는 대단히 시비가 나온 이후에 태도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단히 대형 자동차 기업하고 라이센스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딜까요? 여러분 포드겠죠. 왜냐하면 GM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포드는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뭐냐면 포드에 테슬라의 FSD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드도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거기에는 카메라도 들어가야 되고 하드웨어 4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하드웨어 3에서 4로 완전히 전환이 됐으니까요. 예, 두 개의 하이엔드 칩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칩이 들어가 있는 칩셋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간다면 포드도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비유하냐면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자율주행 FSD가 없는 전기 자동차는 피처폰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라. 소비자 입장에서 피처폰이 있고 스마트폰도 있으면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면 사람들이 피처폰 사겠어요? 스마트폰 사겠어요? 가격이 비슷하다면. 물론 피처폰 할 때 우리가 월에 냈던 돈보다 스마트폰 쓰면서 여러분 매달 쓰는 돈이 더 많잖아요. 그것처럼 FSD는 매달 99달러라는 걸 추가로 내야 되는데 이거 피처폰 쓰면서 스마트폰으로 가격 내는 건 똑같은 거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든 건 안드로이드 OS와 같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OS가 FSD다. 그런데 우리가 안드로이드가 또 돈도 벌지만 누구가 돈을 버느냐? 여기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갤럭시가 삼성이 돈을 벌고 있고 하웨이가 돈을 벌고 있고 샤오미가 돈을 벌고 있고 많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OS를 만드는 구글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SD는 우리가 모든 전 세계 시장을 FSD를 테슬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 형식으로 모든 자동차 업들에게 제공해 줄 텐데 그들에게는 선택의 옵션이 없다. 다 우리 걸 선택할 거다. 뭐처럼 북미에서 충전 시스템을 테슬라 것도 쓰는 것처럼 단일화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FSD를 전 세계 자동차 업체에게 라이센스로 판매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예를 들면 99달러 한 달에 한 돈 10만 원, 15만 원을 주고 자율주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약 5만 원 정도나 이 정도를 라이센스 비용으로 테슬라는 받아가겠죠. 테슬라에서도 FSD도 보통 이거를 리커링 레비뉴, 반복되는 매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업 평가할 때 반복되는 매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두 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차를 팔 때 돈을 벌고 전통적인 자동차는 그 다음에 고장났을 때 부품 팔아가지고 버는 건데 물론 부품 파는 게 자주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되지만 이거는 부가적인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동차를 판 그날부터 테슬라는 북미하고 중국에서는 심지어는 자동차 보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팔죠. 그다음에 FSD도 팔죠. 그런데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몇 년 지나다 보면은 한 3년 정도 지나면 자동차 판매한 것만큼 수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FSD의 수익률은 90%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서 매달 돈을 받게 되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자동차를 판 것과 같은 동일한 수익이 또 한 번 테슬라에게는 생기는 거죠. 이렇게 AI 컴퍼니를 봤을 때 우리가 수익 비즈니스 구조에 있어서 수익 모델 구조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고 여기에 옵티머스가 또 나오게 돼서 옵티머스를 2025년부터는 하반기에선 팔겠다 그랬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항상 시기를 맞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2025년보다는 2026년 정도 되면 시중에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이 2026년이 됐든 2027년이 됐다면 옵티머스는 또 테슬라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다른 AI 로봇하고 어떤 경쟁력이 있냐고 하면 우리는 가격이다. 우리는 두뇌도 FSD를 쓰고 배터리에서의 규모 경제 효과도 있고 구동기, 액추에이터에서의 규모 경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2만 달러에 맞출 거다. 여러분 AI 로봇이 2만 달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차를 사는 것보다 AI 로봇을 집에 두고서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반려동물도 돌봐주고 이런 것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2만 달러 정도면 일반 소비자들이 물론 적지 않은 돈입니다만 한국 돈으로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3천만 원으로 로봇 하나 들리고 여러분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는 것처럼 부모님 댁에 나이 드신 부모님 댁에 로봇 하나 놔드리는 것 이런 시대가 멀잖아 2030년 정도에는 올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것을 테슬라가 주도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중요한 거죠. 멋진 로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멋진 로봇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애틀라스 저희가 보기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거 얼마 할까요, 여러분? 못해도 1억은 넘지 않을까요, 여러분? 1억을 넘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3천만 원 하는 거 또 할부로 좀 사면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AI 로봇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서 얼마나 대량 생산될 수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그려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어떤 답답했던 안개처럼 끼어 있었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이런 요소로 이번 4월 23일 있었던 1분기 컨퍼런스 콜이 실적 발표가 기능을 했고, 이것들이 주가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가졌고, 또 일주일 만에 중국까지 가서 FSD가 지금 북미에서만 되고 있는데, 지금 FSD가 중국에서 허락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조치에서 안전시험에서 통과가 됐다는 것. 그럼 이 위에 오토파일럿이라든지 FSD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중국에서의 데이터 안보 이런 것들이 국가마다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까, 한국도 여러분 구글 지도를 실시간으로 구글이 서비스를 못합니다, 한국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 5년 전에 논쟁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은 서버를 한국에 둬라. 그랬더니 구글이 그렇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구글은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또한 그렇게 데이터 안보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도에는 중요 정보가 안전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테슬라는 이 부분을 안전 시험을 통과했고, 두 번째는 바이두, 중국에서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기업이죠. 여기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1, 2위를 다툽니다. 여기 업체랑 협력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지금 반등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하고의 경쟁 기업은 우선 1차적으로는 더 이상 미국이나 독일이 아니라 중국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선은 바이두라는 기업이 작년 4분기로 볼 때, 2023년 4분기로 볼 때는 판매량으로 볼 때는 순수 전기차에서 테슬라를 앞섰죠. 물론 2023년 전체로 볼 때는 앞서지 못했고, 물론 바이두도 1분기 때 1, 2, 3월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가장 많이 안 팔리는 시기예요. 바이두도 매출이 40% 정도 감소를 하면서 하고 있지만 바이두가 대단히 강력하다라는 것. 우선 바이두는 테슬라하고를 모방을 잘합니다. 바이두는 흔히 말하는 수직 통폐합이라고 해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배터리도 바이두는 만듭니다. 여러분 전 세계 배터리 3위 기업이 BYD입니다. 바이두가 아니라 BYD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데, BYD는 테슬라를 모방을 해서 수직통합,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잘했고, BYD는 배터리부터 심지어는 돌핀이라는 차는 유리하고 고무 빼놓고는 다 BYD가 만듭니다.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여러분 테슬라 의자도 테슬라가 만듭니다. 테슬라는 대단히 수직 통합이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수직 통폐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BYD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하웨이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그나마 테슬라에 근접하고 있는 기업이 하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전장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여러분들은 자동차 원래 있는 바디를 만드시고 엔진을 만들면 우리는 배터리를 만들고 모터를 만들면 우리는 전기 장비는 우리가 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는데, 하이듀가 자율주행 기술이 대단히 앞서 나가고 있고, BYD도 어느 정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가장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독일 기업 또한 무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벤츠라든지 아우디를 갖고 있는 폭스바겐, 포르쉐를 갖고 있는 폭스바겐이나 벤츠라든지 BMW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역시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라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볼 때는 그들도 잘 만들죠. 소프트웨어 파워고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확실하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스텔란티스는 여러분 이탈리아의 피아트, 그 다음에 이 프랑스에 있는 시트로엔과 푸조, 이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미국에는 클라이슬러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프랑스하고 지금 이탈리아에서 소형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고, 판매가 대단히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차들이 미국으로 넘어온다든지 다른 시장으로 개척한다라면 대단히 경쟁력은 있을 것 같은데, 스텔란티스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많이 고용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고요. 가장 뒤처지는 기업은 일본입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아키코 토요타 회장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전기차가 많이 팔려도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는 나쁘게 얘기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 토요타의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했던 것은 1%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히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토요타는 죄송한 얘기지만 스마트폰 시장으로 전환됐던 과거 2010년대 전후했을 때 봤을 때 전형적인 핀란드의 노키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저는 토요타는 몰락할 가능성이 저는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혼다나 뭐 이런 기업들이 어떠한 전략을 파트너십을 테슬라하고 맺느냐 또는 뭐 이런 부분에서 생존의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길을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도 가지고 있고 현대기아차가 2024년 1, 4분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파는 등 대단히 잘 하고 있고 또 요즘은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는 이런 개념을 써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강화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은 잘 잡고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 있게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날이 와도 전 세계의 모든 차가 테슬라로 된다든지 이런 날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 스스로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사명은 여러분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테슬라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책에 써있지만 에너지 사업 부분이 얼마나 수익률이 좋은지도 적혀 있고 얼마나 에너지 사업 부분도 특히 메가팩 사업이라는 것들이 성장하고 있는 걸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FSD를 라이센싱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 시장을 먹겠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여서 그 제품도 소비자들에게 매력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거는 저희 책 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 인사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텔 인사이드가 기억나세요? 1998년부터 인텔이 했던 건데요. 우리가 노트북을 사면은 인텔은 노트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트북에 들어가는 또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었고 이렇게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었잖아요. 인텔 인사이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 자동차를 사던 닛산을 사던 토요타를 사던 이렇게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포드를 사던 거기에는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테슬라 FSD 인사이드. 이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이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을 한 발 한 발 현실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